예. 그런 어떤 하여간 우리가 그 겪으면서 그런 어떤 면모들 좀 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조직의 폐쇄성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떤 외부인을 뭐 경계한다 이런 측면도 분명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제일 부족한 측면이 일단 우리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외국인이 있으면 우리끼리는 한국말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영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있으면 다 일본어로 해요. 자기들도 대화를 영어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저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어도 우리 대화를 한국어로 한다. 한국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떻게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 문화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러니까 밥도 안 먹어주는 것도 밥도 안 먹어주는 거지만. 배려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대. 글로벌 CEO가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영어를 1시간 하면 수명이 일주일 줄어들고. 이 정도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갔을 때 비해서 한국 사람들 어떤지. 중국 사람들도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배려해서 영어를 쓴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는 좀 우리가 다시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외국어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영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편하지 않은 분한테는 고문이 되는 건 맞거든요. 고문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가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님이 미국 분이셨어요. 근데 전 직원은 한국 사람이고 그분만 외국인이신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국제기구랑 MOU를 맺어서 연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서가 영어로도 동시에 돼야 되고 그리고 이분한테 얘기를 하려면 다 영어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국제기구랑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능력도 다 보고 뽑았는데도 모든 문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실장이었었는데 저랑은 얘기를 이제 하시지만은 다른 직원들하고 원활하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들었던 거, 국제기구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분은 국제기구에 쓰셨던 전직 이제 디렉터급에 계셨던 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국제기구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국제기구 얘기고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전부 국내 기준이거든요. 예산이 전부 국내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CEO를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모셔서 이거가 조직 안에서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런 면도 있어요. 무대뽀로 그냥 외국인을 채용해라 하고서 그 모든 비용을 그냥 기관한테 떠맡겼어요. 그러니까 대학 이러면 제가 돌이켜보면 사실은 원장님 계시던 데는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오래 걸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이 좀 난데 대학을 돌이켜보면 정부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학이라도 그러면 완전히 바이링구얼한 대학을 만들자. 그것도 모든 대학도 불가능하니까 연세대학교만 한번
뭐 시범적으로 하자 할 때 정말 말씀드리지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대학 내에 어떤 동시통역 어떻게 번역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동시통역사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를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뭐 대학 하나라도 그럼 우리가 완벽한 바이링구얼 대학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평가를 할 때 외국인 교수를 뭐 뽑으면 점수를 높이 주니까 우리가 외국인 교수를 뽑아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대학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도 제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제 기준 그렇게 따지면 어림도 없는 거죠. 그 문서 자체가 전부 한국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글로벌화를 포기했다고 우리가 동의하신다면 그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거예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게 우리나라가 부분적으로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떤 뭐 재벌 그 어떤 대기업 뭐 CEO가 우리는 뭐 오늘 전부 영어 공용화한다. 우리 그 학교보다 훨씬 더 리소스가 많은 그 기업도 결국엔 포기해요. 네. 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도 우리가 세계화가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뭐랄까 국민들한테 밀어붙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입시도. 그래서 뭐 글로벌 인재라고 해갖고 영어 점수 갖고 막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 갖고 너무 그 반발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아, 결국 그렇게 됐고. 네, 그렇죠. 없애버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할 때 우리가 탑다운으로 한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했을 때 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는 제가 생각나는 건 문서를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본부를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네바를. 그런데 거기 리걸 팀의 리뷰를 받아야 된대요. 책 하나 출판을 하는 거에서도 이름 들어가는. 아니 우리 예산이 1년 안에 다 써야 돼요. 그걸 언제 3개월씩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우리는 시계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서 착착착착 내놔야 되는데 여기는 시계가 굉장히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추는 거가 이게 참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이 이런 건데 사실은 근데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거를 겪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이라. 글로벌을 추진하는데 글로벌화의 디자이너들이 있는 건데 그 디자이너들이 글로벌화되지 않아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글로벌화가 되더라. 그 글로벌화의 그 비용과 그 스코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중도 포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금융 쪽에서 그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좀 들어보셨을까요? 그거가 참 오랫동안 말로만 존재하며 그 실적이 없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나름대로 진척이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당한 글로벌화는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글로벌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뭐 교육부터 그러니까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가 망가진 거죠. 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저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송도 이런데 우리가 외국인 특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다 광화문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데 특구를 송도에다가 아니면 더 심한 데도 많아요. 뭐 군산 이런 데다가 벌판에다가 외국인 투자 특구를 만드니.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그 뭐 롯봉기나 그 지역을 특구로 진영을 해요. 외국인들이 이미 사는데 인프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러다 이제 뒤늦게 여의도를 한 건데 여의도도 그렇게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죠.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은행은 다 광화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을 지정해서 부족한 걸 좀 보완해주고 언어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어느 정도 성과 나올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벌판,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하고 저쪽에 그 송현동 그 부산에 네, 거기다 또 허브를 만든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뭐 애초부터 없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참 우리 모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에서 이제 뭐 정 원장님도 그렇고 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돌아오고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하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왜 이 국제화 하자고 그러면은 그게 그런 식의 세계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그 문화 자본이라든가 교육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는, 또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든가. 그런데 우리 사실 교수 연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 해외 유수의 학술지에다가 게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교내나 학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아주 정말 잘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국내에서 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시청자들이 이거를 보다 보면은 바다 냄새 나는 사람들끼리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태가 외국인을 많이 접하는 외국인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글로벌 의식 그리고 글로벌한 행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사무를 처리를 할 때 가령 이메일을 쓰면은 우리 외국인하고 전부 이메일을 한다든가 국제기구나 국제 교육기관하고 이메일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면은 전부 이제 같이 쉐어를 하잖아요, 정보를. 근데 한국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을 하면은 나한테만 답신을 해요. 그런데 나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다 그거를 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무를 같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는 한국어냐 영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외국어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무처리 방식이라든가, 아까 우리 정 원장님도 말씀하신 한국적 시간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하고 많이 충돌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 내부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 그 다음에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 한번 글로벌 의식이라는 것 차원에서는 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점검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일단 한국 사회에 좁혀서 국내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국제기구에 여러 군데 있으면서 한국 지원자를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외국의 지원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아시아 출신의 지원자 중에서도 한국 지원자가 쉽게 얘기해서 한국적 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데의 접근 방법,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이렇게, 한국 사람 이외의 사람과 일해봤다고 그럴까요? 생활해봤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여행도 자주 못 가는 나라고 그런 어려운 나라였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를 하자, 또는 나에게 월급을 줄 직장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지원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글로벌화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 그 점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이 컨버세이션을 하는 그런 소위하고도 맞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어떤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근데 밀레니얼들은 오히려 좀 잘하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우리 세대의 문제일 수가 있고
국제기구 지원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가 있고, 성향 자체가. 근데 지금 뭐, 이런 해외 쪽에 많이, 뭐 여행 많이 가고,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뭐 게스트하우스 운영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적응됐어요. 밀레니얼이 이제 앞서가는데, 그리고 이제 IT 쪽 보면 저는 오히려 너무 선진국 문화를 너무 빠르게 수용한 것도 그게 좀 걱정될 정도로 일단 다문화주의 같은 거 예를 들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미국 수준의 어떤 그 다문화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성 세대가 절대 수용 못할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이 잘 못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감성이랑 관련된 이러면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칭찬하는 거 문제인데 다른 나라 너무 쉽게 비판해요. 그러면 그쪽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외국 사람들이 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일본은 실패 사례다. 어느 나라 실패 사례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다. 그 가정만 했죠. 청중이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주류 언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너무너무 쉽게 그렇죠. 다른 나라는 뭐 지금 뭐 배울 게 없다. 실패했다. 실패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상처를 주는 거지 그쪽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면 다문화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왜 다문화 교육은 그게 아니가 뭐 소수자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인종 소수자 이런 다문화는 또 엄청 또 앞서갔어요. 굉장히 앞서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어떤 기본 어떤 다문화 배려 이런 거는 아직도 못 따라간다?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의식이 많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들,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이게 기인하는가,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한마디로 리더십이 아직 부족하다. 리더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글로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좀 좋은 예를 이게 난처한데 아니요.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 중에 국제금융 허브 제도가 정권을 넘어서서 지금 몇 정권을 넘어서서 지금 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 성과를 못 내는 이유도 그것을 무슨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해당 무슨 실무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뭐 교육, 그죠?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 영원히 해결 못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능력, 그거는 리더십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표면적으로 이제 리더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조적인 거,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좀 불편해 할 수가 있고, 독자들, 시청자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조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면이 있는데, 철학적인 면은 모르겠어요.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모든 걸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계화를 가치로 추진 안 하고 어떤 경제 상정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세계화 자체, 어떤 외국인에 대한 배려, 인본주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고 우리가 선진국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단으로 생각한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어떤 신념이 아닌 거죠. 철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면도 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엔 너무 내셔널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체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 로컬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모든 권력이나 자원이나 모든 인맥이 국가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셔널이 강해요. 그리고 소수가 그걸 장악해서 그 내부에서 경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도 수단인 거고 로컬은 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죽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중앙 정치예요. 모든 게 중앙 정치랑 연결됐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너무 사소한 것 같고도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중앙이 이제 비대해진 거죠. 그런 그레고리 핸더슨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모든 게 중앙 정치 갈등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해결 방안이 뭐냐면 결국에는 논의하겠지만 결국에는 분권화해서 아니면 로컬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중앙에다 벗어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네, 그 좋은 말씀이고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어떤 대안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이 말씀 들으니까. 예, 저 원장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민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민 정책은 굉장히 국가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 외국인을 몇 명이나 받아들일 거고 어떤 자격으로 활동하는 거를 얼마나 허용할 것이고 그런데도 거기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는 지역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그냥 바로 이웃으로서 그 사람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90년대에도 그런 얘기, 제조업체 사장님들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형제처럼 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 이제 이런 말씀 하듯이, 시골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인력 부족이, 농촌의 인력 부족이 너무 심해지니까, 외국인을 내가 정말 잘해준다. 우리 농사 짓게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나는 잘해주려고 한다. 이제 이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두 가지가 양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다른 돈 조금 더 준다고 옮겨가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보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세요. 어쩔 수 없. 지금 농촌에서는 우리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어.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오픈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중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사업주, 농장주의 마인드로 딱 돌아가면은 왜 이렇게 임금을 국민하고 똑같이 줘야 돼? 왜 최저임금 왜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잘해주고 형제처럼 해주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면에서 이게 농장주와 이제 노동자 그리고 항상 잣대를 어디다 대시냐면 그쪽 나라 지네 나라 가면은 우리 지금 주는 돈은 10배야.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 1년 살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보다 좀 낮은 걸로 하면 국제 기준에도 안 맞고 우리는 안 맞고 또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싼 임금으로 하면은 여기 내국인 노동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변부터 좀 쉽게 오픈 마인드로 빨리 받아들이는 걸로 가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손주가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그 할머니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세요. 어떨 때 보면 TV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 굉장히 시어머니가 한국 며느리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를 외국인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다문화 수용성이나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신의 손녀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픈 마인드세요. 그리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게 오픈 마인드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내셔널 레벨에서 해야 될 것과 굉장히 로컬 레벨에서 해야 될 투 트랙이 같이 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셔널 레벨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만 로컬에 가면 그냥 이웃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철희 교수님이 첫 번째 전체적으로 주신 이 방금 우리 토론의 질문이 원인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앙과 지방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동감이 되면서 내가 그 생각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그 우리 사회와 개인 조직의 개방성 부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그것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그 개방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 간에도 개방성 부족을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방성이 우선 그 폐쇄적이 되면 될수록 글로벌화,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화는 성취하기 어려운 주제다,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사회의 개방성 부족을 원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것이 어느 분야는 좀 앞서 있고 어떤 분야는 좀 아직도 멀어 있고,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제조업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개방성이 강요된 개방성, 필요한 부분에서의 개방성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서비스 분야가 더 고도화되고 커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방성 여부에서 오히려 뒤처져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도 굉장히 잘못 돌아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침반이.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또 선생님 논지를 잠깐 빌려서 걱정을 한번 더 하면 그 원인 측면에서 이게 중앙 단위의 어젠다 세팅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소위 잘못된 국제화 또는 가장된 국제화가 국민들에게 전파될 그 우려.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상한 국뽕 유튜브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고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을 하는 것을 보며 전 국민이 즐거워하고, 이건 또 너무 한국만 이렇게 자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원류로 기억하는 게 일본이 그런 프로가 꽤 있었고,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그런 류의 프로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이 개방성의 부족이 원인이 되면 소위 덧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 잘못된 또는 피상적인 국제화가 오히려 더 전파될 것 같아요. 근데 정 원장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평소 가끔씩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교육 받고 글로벌 엘리트로서 이제 자유롭게 뭐 외국어도 구사를 하고 그래서 외국 친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왜 국제화가 안 되고 왜 세계화가 안 되고 있지, 왜 이러지 이제